독립시민연대 전민정 대표입니다. 네, 올해는 제주 4.3 공산 폭동 반란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짓을 반박하지 않으면 거짓이 진실이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4.3의 진실을 말하고자 모였습니다. 오늘 자유 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제주 4.3 사건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신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대표님께서 주목을 하시고 저에게 발표를 의뢰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육군특별지원병 1938년부터 43년까지 실시했던 육군특별지원병대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일본군에 입대하게 됐는데 바로 그 입대한 17,000명의 한국인들을 분석을 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단지 일본군에서만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창군과 건국과 호국에도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밝힌 내용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 폭동의 진실이 되겠는데 참사가 비극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경찰서가 습격당하고 경찰과 항공기들이 테러를 당한 등등의 이런 움직임이 있었음을 이미 여러 문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런 진상 논쟁과 관련돼서 태호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여러 좀 시끄러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태호 발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 여러분들도 이미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과연 이 발언 자체가 정말 사실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사용한 자료가 2000년에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 대백과사전이라고 하는 20권의 수록되어 있는 이 4.3 폭동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0년에 발행이 됐고요. 20권에 수록이 되고.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마이크를 켜주세요. 나옵니까?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민봉기, 제주도 인민봉기에 관한 한 2페이지 정도, 얼마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미래 침략자들이 조작한 50만국 단독선거를 반대하여 1937년 4월 3일에 제주도 인민들이 일으킨 반미 구국항쟁이다. 바꿔봐야 되면은 김일성의 기념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봉기임을 이 내용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기 애국 통일열사령에 묻혀있는 김달삼에 대한 기본적인 신원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김달삼에 대한 기본적인 이력이 되겠습니다. 23년 제주도 대령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이력은 48년 1월에 일본군 학도지원병으로 일본군에 입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도지원병에는 한 3,050명 정도가 그 당시 한국인들이 입대를 했는데,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박진경 대령 같은 경우도 학도지원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김인열 같은 분도 마찬가지 학도지원병이죠. 같은 동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45년 1월에 후쿠시야마 육군의 예비사관학교에 입교를 했고, 그래서 7월경에 수료를 해서 견습사관이 됐고, 그래서 8월에 일본군 육군 소위로 전역을 하는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학도지원병의 선발 과정인데, 사람들은 학도지원병 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면 끌려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전부 다 여기 적격자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이 적격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 지금이 국내 대학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학생들이죠,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세스 지원을 냈고 적성 검사를 받고 합격자가 발표되면 합숙을 해서 부모 합숙을 일주일 정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군에 입대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게 제도가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건 이제 그 학교 지원병의 이런 현황인데 뭐 여러 많은 동네 연구들은 막 한 4,300명 막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해보니까 3,05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앞서고 김달삼이가 무슨 뭐 장교를 됐다라고 하는데 그 장교를 되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3,050명 가운데 이 학도지원병에서 이 한국고생을 지원한 사람들은 한 50% 정도가 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한국고생에 합격한 사람들은 한 25% 정도 돼.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 25%에서도 마찬가지 갑종 울종이 있었는데 갑종은 장교가 되는 것이고 울종은 하사관이 되는 것인데 갑종이로 선발된 비율은 한 11, 2% 가까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일본군에 입대를 해서 하사관이 되거나 장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어떤 그런 경쟁이 있었다.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뭐 중심 테마가 되는 앵그리 중령들의 활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제주 4.3 사건을 진압했던 앵그리 중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 11년대장의 최경록 중령과 그리고 9연대장의 송해찬 연대장 그리고 이제 2연대장인 여기 한병선 연대장 이 세 명을 저는 지금 문제로 삼고 있고 이분들을 이제 그렇게 파악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는 뭐 11년대장의 그 최경록 중령이 되겠습니다. 앞서 확진경대령이 이렇게 이제 암살이 되게 되면서 그 후임으로 저기 이분이 이제 취임을 했었죠. 뭐 그렇게 해서 이 11년대에는 종래에는 제주도는 항토부대로서 구연대가 창설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문제가 있게 되면서 창설이 크게 지연되고 뭐 그러면서 마찬가지 사상폭동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11년대가 육지에서 다시 결성이 돼서 투입되는 이런 이제 경보를 받고 있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그러면 이제 그 구연대에 대한 창설 과정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48년도에 일대대를 편성을 했고 하지만 여기 여러 많은 문제점 때문에 뭐 창군이 지원되게 되면서 저기 크게 뭐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장창국이라든가 이치혁 중령 같은 분들이 자익세포들의 그 독살 위협에 자주 노출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4.3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산 제5연대가 5연대 2대대가 파견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5연대 2대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오일균 소령이 되겠는데 이 인물이 좌익의 거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균은 제주도의 좌익 세력과 내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이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종령에 대한 간단한 이력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음성 출신이고 일본의 후모토 현립과 중학을 다니다가 저기 48년 6월에 육군 특별지원병 제1기생으로 저기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38년 24단 79연대면 지금 용산에 있는 그런 부대였었고요. 그러다 39년 5월에 뭐 간부 후보생을 선발이 됐고 그러다가 이분이 참 저기 특별한 것이 43년 1월 달에 유기니아 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저기 상처를 입고 소환이 됐어요. 상당히 특별한 경우인데 왜냐하면 유기니아 전선에 투입됐던 24단 같은 경우는 95%가 정도 전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참혹한 그런 전선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이분은 운이 좋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서 46년 2월에 뭐 군사영화학교를 입대를 했고 그러다가 48년 6월에 11년대장으로 저기 취입을 해서 이 사삼폭동 진압작전을 지휘하게 됐죠.
뭐 그 외의 경력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11년대가 그렇게 해서 이제 48년 5월에 창설이 돼서 제주도로 급파가 됐죠. 그래서 뭐 박진경 중령 이분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도 지원병 출신이고 군사영화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군사영화학교 출신자 가운데서는 상당히 진급이 빠른 분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능력이 높이 평가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선무공장으로 자위대를 만드는 이런 이제 작전을 전개를 했고요. 그러다가 뭐 48년 그 6월경에 피살이 되고 됐는데, 그 피살에 관련해서 그 당시 작전 참모였던 임부택 대위가 자기의 그 해고록에 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박대장의 비교를 들은 나는 참으로 비통함을 형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작전 참모를 그만두고 일대대장으로 자원해서 토벌작전에 선봉에 쓰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임연대장으로 이제 그 서경록 중령이 취임을 했고, 부연대장에 바로 송여찬 소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 군사고문단에서 평가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수뇌부의 신임도 높고, 그 다음에 어떤 군사 경력이 하나의 최고의 경력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상당히 영광성한 그런 이제 최상의 장교들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이렇게 오일균 소령과 은살길 중위를 체포하는 이런 이제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뭐 부대 내에 있는 좌익 세포들을 색출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어떤 그런 군대 내의 숙분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뭐 주민들과 그 파치산들을 분리시키는 공작을 했고, 불악들 자위대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마찬가지 그 경찰과도 작전의 어떤 그런 역할을 분담하는 이런 이제 과감한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연대장으로 송여찬 중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1년대 부연대장으로 송여찬 소령이 발탁이 되었는데, 상당히 그 당시 그 평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발군의 수완을 갖는 그런 이제 인물로 평가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11년대가 철수를 하게 되니까 부연대장에 취임을 해서 제주도 토벌작전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대구 유전대로부터 병력 보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마찬가지 진압작전의 선당 부대를 편성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뭐 좌익군자의 색출이라든가 혹은 이제 군부대 내에 정신적으로 강화시키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송여찬 중령이 했던 것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제주도의 그 중산간 지역에 있는 중심으로 해서 이 프락찰콘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됐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당시 정부에 의한 계엄령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송여찬 부분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계엄령이라는 말을 자기는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자,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해안부로부터서 5km 이내에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철수시키는 이런 이제 작전을 전개하고, 그래서 뭐 제주도에 있는 중산간 지역에 있는 가옥을 비롯한 모든 정권들을 전부 다 소각시키는 이런 이제 상당히 과감한 작전을 전개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약 한 130개 마을 정도가 파괴가 됐고요. 이재민이 8만 명이 발생을 했고, 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 뭐 주민들의 뭐 동요도 있었고요. 뭐 그러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여기 파치산들을 살상하는 이런 이제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특히 뭐 해군이라든가 뭐 경찰들과의 어떤 합동작전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냈습니다. 자, 송여찬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별세계 소장인 것은 아마 1950년대 후반 이군단장 시절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도 보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중남 청양 출신이고 화성 국립보통학교를 나왔고요. 이분은 이제 이기생이에요. 일군 특별기업병. 원래는 일기생이었는데 일기생을 받다가 안짱다리여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지원하기 위해서 안장다리를 스스로 교정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24단 7구연대에 배속이 됐고, 그 다음에 육군지원자훈련소의 조교 등을 역할을 했고, 그래서 45년 8월에 전역을 할 때는 일본군 육군 3사 계급으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9년 1월에 군사영화학교에 입교를 했고요. 그래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군사 경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중장으로 예편을 하는 그런 이제 획격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부연대에 있어서의 토벌 작전 같은 경우에 되게 흥미로운 숙제는 이분이 이제 이 부연대장을 하던 시점에서 여순반란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란군을 가장해가지고 이 무장대를 기만하는 그런 이제 작전을 통해서 마치산들을 선멸시키는 이런 이제 작전에 크게 성공하는 이런 이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이제 작전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합성대 선화기를 통해서 이 기밀들을 도청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마찬가지 국내에 있는 이 장벽 화사관들의 자입세포들을 검거하는 이런 이제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위원대장 한병선 중령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위원대가 또한 이제 육지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연대하고 교체가 되게 되는데 그 이연대를 연대장이 바로 이 한병선 중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병령 같은 경우는 이미 이연대장으로서 여순 반란 사건의 진압작전에 이미 참전을 했던 그런 이제 부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는 이렇게 12월경에 아보니까 중산간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탈을 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안가라든가 허허벌판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내몰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민심 위반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이 유지들의 조언을 받아서 적극적인 이제 선무 공작을 전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근 지역에 15,000명 정도 규모의 재건부락을 만들게 됩니다. 그 재건부락 이름이 한명리예요. 한병선의 함자하고 이명이라고 하는 이 작전 참모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한명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갱생자금을 공급하고 구호물자를 또한 배급하고 무장대를 기술을 종용하는 이런 이제 작전 부분 이제 부대원들의 현지 경우를 장려하는 경우라든가 등등 특히 이제 민심을 확보하는데 작전에 초점을 두는 이런 이제 상당히 인내력이 요하는 그런 이제 작전을 전개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다가 49년 3월에 제주도 전투사령부가 설치되게 되면서 이제 선무공작의 성과에 기초해서 적극적인 후벌 작전으로 바뀌는 이런 이제 바꾸어서 큰 성과를 내는 이런 이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장대들의 경비창이라든가 보급창을 색출하고 파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49년 6월경에 이덕부를 사살하는 이런 이제 성과를 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49년 6월경이 되게 되면은 4.3 사건은 거의 진압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병선의 기본적인 장군의 경력인데, 이분은 이제 20년 5월에 평남 대동군 출신이고요. 희총고고를 다니다 중퇴를 했고, 이거는 육군특별지원병 제1기생 출신이고요. 그러다가 24단 소속으로 중일전쟁에 참전을 했고, 거기서 얼마나 성과를 냈던지 금치훈장을 받아요. 놀라운 건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8월에는 간부후보생으로 이제 하사관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일본군 내에서 최초로 41년에 정직연대라고 하는 공수부대를 일본군에서 최초로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그 창설 멤버로 이분이 선발이 돼서 들어갑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정기연대에 소속된 한국인들 그런 딱 2명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당시 상사 계급이었고 또 한 명이 일반 병인데 병장급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일본군 공정부대 정기연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한 1000대, 2000대 이래 그런 이제 경쟁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부대에 이분이 이 창설연대로 들어가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했고 45년 8월 전역할 때는 일본군 상사계급 정도의 계급으로 제대를 했고 그리고 1월 달에 군사영화학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여순발라, 제주사상, 운파산 전투, 옹진지구 전투 등 여러 많은 전쟁터에 전쟁을 했던 상당히 뛰어난 그런 이제 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한백선 대장 같은 경우는 옹진지구 운파산 전투에 참전을 했고 제주도 경비를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11년대에 다시 인계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수, 순천, 제주도, 옹진지구를 전전하면서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건국기에 전쟁의 총소부 역할을 했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받는 이곳 부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연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치밀한 선구공작과 과감한 소탕작전을 전개했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이런 이제 이 작전도 함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한병선 이분에 대해서는 한라산 정상과 서귀포시에 이분의 그 송독비가 2개가 걸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송독비가 건립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이 있고요. 미 공군단 같은 경우에 이제 4.3작전, 진압작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 관한 문제인데 48년, 49년에 제주도의 토벌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한민국 창건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 특히 이 주제가 문제로 삼는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확고한 어떤 그런 광고의식과 뛰어난 군사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무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그런 누구인가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본 특별지원병제에 의해서 이 동원된 식민지의 그 병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일본 특별지원병제는 어떤 제도인가? 일본 특별지원병이가 누구인가? 그래서 38년 43년에 제국 일본의 식민지에서 실시된 일본 특별지원병제에 의해서 동원된 식민지 출신의 일본군 병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병제 직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모집 정원이 있고 지원자, 적격자, 입소자, 이정자, 지원 배율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48대 1을 지원율을 보였고 지원 배율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돌파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 지방 가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히 1,000원 이상 5,000원대가 가장 많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소 한 마리가 100원 정도가 했으니까 대충 이제 이분들의 가계를 볼 수 있겠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제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지원자들의 동기와 심리가 되겠는데 자발, 조명, 기타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 상태는 애국심, 공명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느냐 육군 특별지원병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지원 심리는 이런 애국심, 공명심, 공리심 같은 여러 거죠. 상당히 자발적이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원자들의 그 가계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이제 충독부가 평가한 내용이에요. 그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특수의 지향성이 강한 남성 지역 상민 출신의 중공층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양반들, 즉 상류층과는 달리 신문 변동이 용이하고 동시에 비교적 내지인들, 즉 일본인들의 감공리와 지식 등의 강화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일기생들이 지금 이제 육군 특별지원병 훈련소, 지금의 화랑대가 되겠는데 그 화랑대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 지금 경성제대
중학부 건물에 이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수용이 돼서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의 그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 같은 경우 보면 어떻죠? 키가 되게 크죠? 그 당시 일본군의 그 징병자들의 기본적인 키가 160인데 이 사람들의 키는 한국인들의 일본 특별지원병들은 175가 넘어요. 송해창 같은 경우는 한 80대가 안 나요. 한명천도 장군도 그렇고 우리가 임부택도 그렇고 말이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거인군 같다고 그랬다고 평가를.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 요즘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봤죠? 아, 이분들은 신문도 안 보는가 봐.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요즘 뭐 신문을 보게 되면 일본에서 뭐 교과서를 뭐 저기 왜곡시켰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 책에서 교과서에서 뭐 징병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진을 지금 싣고 있어요. 이건 육군 특별지원병이 지금 육군 지원병 훈련소 지금 화랑대에 들어가서 훈육을 받고 있는 장면을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이건 지원병들입니다. 징병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 병사들이 교육을 받고는 마지막에 퇴소식을 할 때 미나미 총독, 그 당시 조선 총독부 미나미 총독이 사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야, 저는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가슴이 뜁니다. 야, 뭐 죽이지 않습니까? 딱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줄을 맞춰서 사회를 한다는 겁니다. 자, 뭐 그렇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11년대 작전과장으로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입대대장을 자취했던 이부택 저기 장군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대위였는데 그렇대요. 이부택 대위 같은 경우, 중병 같은 경우는 위기전쟁 초기 단계에서 춘천지구 전투에서 이 4일 동안을 버텨낸 사람이죠. 아주 뛰어난 그런 이제 여기 경력자, 군사 경력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한병석 저기 장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기 지금 이분의 얼굴이 어디냐면 이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한병선이에요. 야, 지금 나이가 드셔도 상당히 미남인데 젊었을 때도 정말 저기 깎아놓은 듯한 그런 얼굴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지금 뭐 자기 동료들과 아마 그 해방이 되는 맞이할 시점에서 찍은 사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송해찬 장군이 되겠습니다. 저 윗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박정희죠. 지금 송장군은 여기 있는데 뭐 거의 인정이죠. 아주 뭐 차이가 나는데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면은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그 좌익으로 몰려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여기 비빌 싸고 있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그 박정희를 끌어당겨서 자기 군단에 사단장을 시킨 사람이 송해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소장까지 올라가서 5.16 혁명을 일으키는가 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제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송해찬과 박정희의 관계를 이해해야만이 5.16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송장군은 박정희를 되게 존경을 합니다. 이뻐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이 양반이 항상 사단장을 하면서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눈사태가 나가지고 와서 무슨 뭐 저기 병사들의 병자가 막 겹치기도 해가면서 여러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 전부 다 커버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송해찬 장군. 자, 그 다음에 이건 5.16 혁명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 송해찬 이분과의 이제 거기 인천제철 사장으로 던 시절에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박경원 장군이라고 이분 같은 경우는 육군 특별지원병 2기생 출신으로 이건 지금 현재 53년경인데 지금
꼴부대장을 하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부대원들을 지금 이 작전을 공격 작전을 하기 이전 단계에서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지금 격려하는 그런 이제 장면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그런 이제 인물이기도 하고, 이분은 내가 죽기 한 1년, 이분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인가 정도에 직접 내가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별로 근데 그렇게 좋은 말씀 못 듣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좀 사상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 관계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 일본군에 충성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도 충성을 하더라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일본에 반영하는 자는 역시 대한민국에도 반영을 하는 거더라고. 이게 저의 가설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맞아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그죠? 아무나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이야기는 그런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마지막 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 괜찮죠? 마무리 하십시오. 10분 이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3 사건이나 원하면서 남부당 공장폭동이 도화선이 돼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제주도 도민이 희생된 그런 하나의 현대사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점입니다. 그리고 이 4.3 사건의 기본적인 성격, 본질 자체인 것하고 희생자의 문제는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4.3 사건 자체가 희생자라고 하는 부분을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성격 자체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죠, 그죠? 그런 점에서 그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4.3 사건의 진역부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한 지역 대가족 박의 천황 출신들이고 들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기를 거치게 되면서 참전을 해서 전문적인 군사기식과 휴전점을 쌓았던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이제 일본군 생활을 통해서 국가관, 사생관, 군인관을 신념화시켰던 국군 최강의 그런 상무집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에 대한 육군특별지원병 출신자들, 앞서 앵그리 중령들에 대한 이 승리의 창조자, 이 백석엽 장군의 평가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인내심이 강하게 단련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전혀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죠? 그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 만주공관학교 출신, 학교지원병 출신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좌파로 넘어간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심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육군특별지원병 출신의 이 군사경력자들은 전혀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플러스 이분들은 상당히 발군의 전투 지휘 능력을 발휘했더라라고 하는 점. 그래서 최종적인 평가가 간다면 앵그리 중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과 미국민을 구별하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물리력의 핵심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분들은 창군과 건국과 고국, 부국화의 기업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저는 해주고 싶습니다. 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